피곤하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가 크다는 뜻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맨발 걷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맨발이 어떤 원리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총론과 같았다면 이제부터는 맨발 걷기의 구체적인 효과를 알아보는 강론에 해당하겠습니다. 맨발 걷기의 효과 중에는 논문으로나 현실적인 경험과 사례로 보나 확실한 것도 있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은 확실한 효과부터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맨발로 걷고 난 뒤에 잠을 훨씬 잘 자요. 맨발 걷기 가장 뚜렷한 효과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며칠간의 맨발 걷기만으로도 잠을 더 깊이 잘 수 있다는 것은 논문에도 있지만 수많은 맨발 걷기 경험자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맨발 걷기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마다 효과의 정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서 면밀히 검토한 것이 아니라 경험자들의 경험을 모은 내용의 논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일부 효과는 전혀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숙면 효과는 맨발 걷기 후에 거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효과입니다. 맨발 걷기 후에 수면의 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는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꿀잠을 자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빨리 잠이 잘 들게 된다. 85%.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93%.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이 상쾌하다. 100%. 뻣뻣하던 근육이 부드러워진다. 82%. 만성적인 요통이나 관절 통증이 호전된다. 74%. 전반적인 삶의 질이 좋아진다. 78%. 실제 맨발로 걷는 분 중에서 단 며칠 만에 기분 좋은 잠을 자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 사례뿐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맨발 걷기의 숙면 효과는 논문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후에 더 피곤해요. 그런데 같은 현상을 약간 다르게 바라보는 분도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것은 맨발로 걸으면 신발을 신고 걸을 때에 비해서 발뿐 아니라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도 더 많이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운동 효과가 크다는 뜻도 됩니다. 평소에 운동량이 적은 분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 하다가 자신의 체력에 비해서 무리한 뒤에 이렇게 피곤하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죠. 이런 분은 맨발 걷기 시간을 좀 줄이거나 더 부드러운 바닥에서 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맨발로 걷고 발을 깨끗이 씻은 다음 한숨 푹 주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무척이나 상쾌하고 가뿐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혈액 흐름이 나빠질까요?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서 혈액의 흐름이 개선됩니다. 혈액이 묽게 되는 효과는 고지혈증으로 고민하던 저에게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고지혈증 때문에 맨발 걷기를 시작한 게 4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맨발 걷기를 하면서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가장 크게 들어왔던 것이 맨발로 땅과 접지를 하면 혈액이 묽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혈증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혈관을 망쳐놓는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적혈구의 표면이 정기적으로 불안정해지면 혈액이 덩어리처럼 뭉쳐지면서 점도가 높아진다. 혈관은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에 상처가 생기기 쉽고 그 주변에 콜레스테롤이 더 쌓이면서 죽상경화반이라는 딱딱한 상처 흔적이 남는다. 죽상경화반 껍질이 얇을 때 파열되며 피딱지가 잘 생긴다. 죽상경화반 주변으로는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의 흐름이 빨라지거나 와류가 생겨서 점점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은 더욱 무리하게 혈액을 펌프질해야 되므로 심장질환이 생기기 쉽다.
이런 이유로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 점도가 높아진 혈액을 묽어지게 하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심혈관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바로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적혈구가 뭉쳐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 대동맥 협착, 각종 이런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적인 생활습관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질환이죠. 우리가 땅과 맨발로 만나게 된다면 접지 효과 덕분에 이런 혈액의 점도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제가 맨발 걷기에 푹 빠지게 된 이유입니다. 왜 접지를 하면 혈액 흐름이 부드러워질까? 맨발로 땅과 만나 접지를 하게 되면 적혈구의 전기적 성질이 중화되어서 적혈구 덩어리가 따로 떨어져 움직입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을 묽게 하여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논문에는 접지는 가장 간단하게 심혈관계의 위험성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접지가 우리 몸의 다양한 세포들의 전기적 성질을 바꾼다면 혈액의 전기적 성질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에 착안하여서 실제 적혈구 표면의 제타 전위를 측정한 실험이 있습니다. 제타 전위는 입자 사이에서 음전하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서로 밀어내는 성질을 말합니다. 제타 전위가 클수록 분산 상태가 좋다는 뜻이며 결국 혈액이 응집되지 않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10명의 건강한 성인이 접지를 하기 전과 2시간 동안의 접지를 하고 난 후 각각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접지 후에 검사한 혈액의 제타 전위가 2.7배 더 크고 적혈구들의 점도가 낮아져서 혈액의 흐름도 2.68배 더 빨랐습니다. 이 논문은 접지를 통해 혈액의 점도가 줄어들면 심혈관계 질환뿐 아니라 염증과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뇨가 있는 분의 혈액의 제타 전위가 낮아서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적혈구의 한 뭉치 안에 들어있는 적혈구 숫자를 세어보면 얼마나 적혈구 응집이 많은지에 따라서 혈액의 점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접지 전 적혈구 한 뭉치 안에는 여러 개의 적혈구가 엉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혈구 하나하나 따로 분리되어 있을수록 점도가 낮아서 혈액이 부드럽게 흐릅니다. 접지 전에는 적혈구 한 뭉치에 4개 이상 엉겨서 흐르는 비율이 34.7%였다가 접지 중에는 15%로 줄어듭니다. 반면 한 뭉치에 하나만 있는 비율은 접지 전에 26.8%였다가 접지 중에는 43.1%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접지를 통해 적혈구가 서로 엉기지 않고 따로 떨어져 움직이면서 점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면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뇌혈관이 조금씩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맨 왼쪽이 정상 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소혈관 질환이 아직은 가벼운 상태인 것을 보여줍니다. 뇌 척수액이 모여있는 까만 뇌실 주변으로 뭔가 하얗게 보이죠? 이것은 뇌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서 뇌세포들이 일부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진행되면 맨 우측의 그림처럼 하얗게 뇌세포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치매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한꺼번에 크게 올 때 바로 뇌경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편마비가 오거나 말이 둔해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충격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사태가 작은 뇌혈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혈액, 느려진 혈류 속도가 이런 문제들의 시작 단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혈관의 건강 상태를 좌우하는 다당회피. 이 그림은 혈관의 단면도를 간단하게 그린 것입니다. 혈관 안에 적혈구가 평화롭게 흘러다닙니다. 적혈구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혈관 내부 표면에 막이 있습니다.
이 막에는 부드러운 젤 타입의 구조수라는 물이 있습니다. 이 구조수 안에 다당외피라는 혈관을 보호하는 작은 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제 탄수화물, 예를 들면 흰쌀, 흰 밀가루, 설탕, 액상과당 같은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젤 타입의 구조수라는 물이 전기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전기적으로 불안정해진 후 구조수 중간에 있는 다당외피가 떨어져 나가면서 혈관은 아주 취약해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혈관은 딱딱해지고 혈액 흐름이 거칠어지면서 쉽게 상처가 납니다. 상처난 부위에는 혈액이 소용돌이 치면서 더욱 두꺼운 피딱지들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죽상동맥경화가 진행되어 혈액이 좁아진 혈관을 지나가느라 혈압은 높아집니다. 더 심한 경우 혈관이 터지거나 때로는 막히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뇌에 생기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되고 심장에서 생기면 심근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혈관 질환은 암과 더불어 한국인의 중요한 사망 원인입니다. 혈관을 보호하려면 이런 혈관이 딱딱해지고 취약해지는 위험한 현상을 막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A, C, E 이런 비타민들과 아연,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들이 바로 항산화제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항산화제를 반드시 입으로 먹거나 주사로 맞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맨발로 지구와 만나면 가장 완벽하고 부작용이 없는 항산화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맨발로 접지하고 나면 자유전자들이 들어와서 혈관 안에 있는 젤 타입의 구조수와 다당외피들을 보호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맨발 걷기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정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코티졸은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많이 분비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본 상태는 잠자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고 생명의 위협이 없다면 사람에게는 잠을 자는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나가야 하고 무언가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속 잠을 자는 사람에게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일상은 어느 사회에서나 흔히 나타나는 일이지만 이런 일반적인 현상이 반드시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흔쾌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상태지만 억지로 졸음을 참고 누군가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겨우 몸을 추슬러서 학교에 간다거나 직장에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를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침에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던 스트레스 호르몬은 활동을 하면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서 오후가 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몸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이 된 셈입니다. 이런 패턴은 누구에게나 매일 일정하게 반복되지만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호르몬은 인체가 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조절되는데 이것을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합니다. 적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침에는 엄청나게 높게 나왔다가 이내 뚝 떨어집니다. 호르몬이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오르내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코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고 근육의 긴장을 높이고 혈당도 높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늘 긴장 상태인 현대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 위에 곰이 몇 마리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나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접지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접지를 하기 전처럼 과도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접지를 한 사람의 코티졸 수준이 적당히 올라가고 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접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접지가 하루 중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동폭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내 안의 수호천사,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빨리 회복된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 감소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예가 자율신경계 균형의 빠른 회복입니다. 자율신경이란 우리 몸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의지를 동원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내 몸 안의 수호천사 같은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 동물이 발달시켜온 아주 특별한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눈을 동그랗게 크게 뜨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다리에 피를 많이 보는 것, 그래서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은 도망가거나 쫓아가도록 만드는 일이고, 이것은 바로 교감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이때 소화나 생식 기능은 별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소화기나 생식기에게는 일정 시간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스트레스 상황이 끝난 후에 느긋하게 음식을 먹거나 배변을 하거나 사랑을 나누게 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이때는 심장이 빨리 뛸 필요가 없어서 호흡도 깊고 천천히 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이 잘 수 있죠. 만일 심장이 펌프질을 계속 하거나 횡격막이 계속 움직이면서 호흡을 하는 등의 일을 내가 만약에 의지를 동원해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잠을 자고 나면 이미 죽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마음 편히 잠 한 번 제대로 자지 못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 몸 안에 수호천사인 자율신경계가 이 모든 일을 내가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더라도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쓰는 에너지 중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의지를 발휘하여 쓰는 에너지는 활동대사량이라고 하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쓰는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활동대사량보다 기초대사량이 보통 2배는 더 많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늦었다면서 지하철을 향해 뛰어가고, 직장에 도착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거래처 직원과 언쟁을 하면서 쓰는 에너지보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나를 묵묵히 뒤에서 지원하는 우리 몸 안의 수호천사, 자율신경계가 쓰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너지 활용 면에서 보자면 우리 몸의 주인공은 의지를 발휘하고 생각으로 가득 찬 내가 아니라 의식하지 않아도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수호천사, 바로 자율신경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중 하나인 심박변이도 검사를 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힘이 엇비슷하게 나옵니다. 교감신경의 활동성이 높아져 있다는 것은 마치 눈앞에 사자가 나타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얼른 도망쳐야 된다는 거죠. 눈동자는 커지고 팔다리에 잔뜩 혈액이 몰리고 긴장도가 높아집니다. 소변이나 대변은 억제되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긴장과 불안이 많은 현대인이라면 자율신경계가 이런 불균형 상태에 머물게 되는데, 대체로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입니다. 만성피로, 불안, 일에 쫓기는 현대인에게는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은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은 억제된 상태가 아주 흔합니다. 그 결과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목과 어깨의 근육이 늘 굳어 있죠. 소화가 잘 안 되고 성기능이 떨어지는 일도 흔합니다. 약 40년 전에 비해서 남자들의 정자 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이고, 이것이 현대인들한테 불임이 많은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계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 조상에게는 먹을 음식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 상황이었습니다. 굶주림을 벗어나는 것이 일생 동안 가장 큰 과제였죠. 추위에서 안전하게 몸을 보호할 장소를 찾고 불을 피워서 짐승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큰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사자나 곰이 코앞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눈만 뜨면 시간에 맞춰 무언가를 하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통장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내가 투자한 주식의 시세표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거나 시험 성적표의 숫자가 낮아지면
마치 사자가 달려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가기 싫은 직장, 가기 싫은 학교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려서 일어나 보면 벌써 늦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사자가 코앞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곰이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정신없이 달리게 되죠. 많은 현대인들은 사자가 잡아먹기도 전에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결국 탈진하여 죽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만성피로입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하고 보일러가 훈훈하게 방 안의 공기를 데워주고 있는 아파트의 따뜻한 이불 속에서도 코티졸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스트레스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맨발로 지구와 연결하고 나면 이런 스트레스 상황들이 다시 균형점을 찾아갑니다. 기능의학 검사를 하는 병원을 찾아가시면 심박 변이도 검사를 통해 맨발 걷기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율신경계를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못 모르고 전공의 시절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이게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 라고 자주 하셨는데, 그 말이 그 당시는 무척이나 막연하게 들렸습니다. 아무데나 스트레스를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죠. 교과서나 논문에서도 가족력,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원인이 된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스트레스가 이런 치명적인 질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질 못했습니다. 교수님들에게서도 이런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사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고 했던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태도는 삶에 대한 태도와도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삶에 대한 세금과 같아서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싫다면 삶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맨발 걷기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어쩌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좀 더 평화로운 지구별 소풍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통증은 다 다르다. 통증이 있는 분에게 맨발 걷기를 권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의 배경이 되는 진단명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설사 진단명이 같더라도 통증은 상당히 주관적인 경험이라 저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양말을 벗고 맨발을 대지에 갖다 대는 그 순간 느껴지는 그 색다른 감촉 때문에 우와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조심성이 많고 불안한 사람은 처음 맨발로 흙과 만날 때 그 낯선 감촉을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통증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이상한 운동을 해야 되나?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환자분들에게 맨발 걷기를 권하면서 관찰한 결과 특수한 상황에 있는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통증이 있는 분에게도 맨발 걷기를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었습니다. 접지가 다양한 통증을 완화한다. 접지가 통증을 개선한다는 것을 확인한 실험이 있습니다. 혈압계를 팔에 감아서 압력을 올리면 일정 정도 압력을 넘어서면서 누구나 통증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혈압계를 종아리에 감아서 얼마만큼 압력이 올라갈 때 통증을 느끼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접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압력계에 압력이 올라가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통증에 더 잘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간 접지를 했는데 접지하는 날이 길어질수록 26%, 29%, 45% 좀 더 통증에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굳이 이런 실험적인 자료 외에도 실제 맨발로 꾸준히 걷는 분들 중에서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포함하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목, 어깨가 묵직한 통증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맨발로 땅을 디디면 신발을 신는 것에 비해 충격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발바닥 통증이 생길까봐 걱정했던 분도 막상 맨발 걷기 후에 오히려 발바닥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분도 많습니다. 족저근막염이나 티눈이 완화되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술이나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와 같은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법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암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맨발 걷기 후에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통증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
그러나 맨발 걷기만으로 모든 통증이 다 완화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통증이 완화되는 일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맨발 걷기로 통증이 좋아질 수 없으니까 주의하시고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수술이 필요한 경우. 둘째, 인대가 약해서 관절이 불안정할 때. 세 번째, 관절의 마모가 심해서 관절 안에 반복적으로 물이 차거나 염증이 생길 때. 네 번째, 너무 심한 염증이 있을 때. 다섯 번째, 감염이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접지 효과를 누리려면 발바닥이 흙에 닿는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맨발 걷기는 접지 효과에 풋코어 근육 강화, 지압 효과까지 모두 누릴 수 있지만 이런 환자분이라면 접지 효과만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통증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모든 통증은 개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진단명이 같다고 똑같은 경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력과 면역력, 운동 능력, 감정 패턴, 수면의 질 이런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맨발 걷기로 나아졌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맨발 걷기로 다 낫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신의 체력 상태와 발바닥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통증이 있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보자.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고 바닥을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신다면 부작용이 거의 없고 숙면, 스트레스 감소, 혈액순환 개선 등 다양한 작용을 통해 통증이 개선될 여지가 무척 많다는 사실입니다. 만성 통증에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는 무척 많습니다. 내 병은 맨발 걷기로 반드시 다 나을 거야 라는 과도한 기대보다는 맨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삶을 살아가 보자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걸으신다면 한결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더 이상 통증에 묶여있지 않은 그런 자신을 발견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은 미세하게 손상을 받습니다. 손상된 근육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은 더 튼튼해집니다. 운동을 하고 난 뒤 근육 손상이 빨리 회복되면 면역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이 과정을 확인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실험으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생긴 근육 손상이 얼마나 빨리 원래대로 회복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육의 많은 효소 수치를 비교한 것입니다. 운동하고 난 다음에 CK라는 효소 수치가 굉장히 빨리 높아지는 사람은 근육 손상이 많을 것이라고 추정한 겁니다. 접지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근육이 손상되어 나오는 효소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똑같은 운동을 한 후에 접지를 한 그룹과 접지하지 않은 그룹을 나누어서 3일간 이 효소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혈액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접지를 한 사람들은 운동 후에 근육 손상이 되면서 나오는 효소 수치가 접지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1 내지 87% 정도 적게 나옵니다. 접지를 한 사람들은 근육의 파괴도 적지만 운동 후에 나타나는 통증도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운동 후에 나타나는 통증을 Delayed Onset Muscle Soreness 라고 해서 약자를 DOMS라고 부릅니다. 이 DOMS가 접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접지한 사람에 비해 통증을 83% 내지 86% 정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맨발로 걷는 분은 같은 시간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의 손상도 빨리 회복되고 운동 후에 나타나는 통증도 더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맨발 걷기가 신발 걷기에 비해 운동량이 더 많지만 반복할수록 덜 피로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등산을 맨발로 했을 때는 전혀 피로하지 않은데 신발을 신고 하면 굉장히 피로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처럼 CK라는 효소 수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과 근육의 미세한 손상에서 빠른 회복을 보인다는 것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확신하기에는 실험 설계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K는 근육 외에도 다양한 장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맨발 걷기에 매우 좋은 효과이지만 이런 결론이 좀 더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